과연 데이터로 마르지 않는 셈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가주세요. 의자 놓겠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 데이터가요, 제가 최근에 대학교에 가보니까 재밌는 게 데이터를 공공DB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날씨나 위치나 지리 정보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적인 데이터예요. 가져오는 그 순간에는 업데이트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캡카타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있거든요. 아까 업다운 보여드렸듯이 매일매일 쓰는 앱도 다르고 사람이 밥 먹는 것도 다르니까요. 의자 더요? 의자가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스킬이나 툴에 매몰되지 않고 나만의 데이터를 쌓으면 되는데, 전 여행에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여행에 1등을 한 걸 가지고 저희 회사가 계속 살아왔는데, 여행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행을 직접 다녔던 데이터를 제가 위치 정보, 사진, 이런 기타 정보를 엮어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여행에 대해서 남들은 여행하고 나면 기분 좋다 이러시죠? 저는요, 여행하고 나면은 도보 트래킹, 제가 걸은 계정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그거를 묶어서 여행 코스를 엮고,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 치킨 회사나 요리하는 회사의 위치 지도를 표기하는 걸로 확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이 프로젝트가 되고 프로젝트가 비즈니스가 되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패널을 세 분을 모시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향 어린이 박물관 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관장님 안 해요. 앉아 계셨어요. 네. 네네. 앉아주세요. 제가 화면을 잠시. 네, 이번 세션을 제가 이어서 진행하는 이유는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게 됐는데 사실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정석 고양이 어린이 박물관 관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다양한 공부도 했지만 진짜 많이 가르치신 황경호 이퓨처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현업에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계신 최만 오정표 교사님 모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요. 사실 오늘 이 미래교육을 얘기하는데 제가 진행이 적절한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각자의 필드에서 지금과 다 세 분 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한국에서는 학대교육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빠르게 인공지능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래 교육에 어떻게 지금 들어가면 좋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느껴지셨던 그 애로사항들을 좀 얘기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그 한정석 관장님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관장님, 우리 인공지능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린이와 인공지능 어떻게 하죠? 저는 사실 공대 출신도 아니고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케팅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어린이박물관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제 손익병이 생기실 때는 전 유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칠드런스 뮤지엄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려면 박물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술관 박물관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서 이름을 달았는데, 실제로는 미술관 과학관이 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겟은 3살부터 12살까지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제도권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오질 않습니다. 오질 못하죠. 주로 학원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5, 6세 중심으로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1년에
엄마 아빠 포함해 3천만 명 정도가 오시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경우 제가 처음에 가서 봤더니 저희가 10개 테마로 지금 상서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예술, 미술, 과학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오고 유치원에서 오고 하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변화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이 좋은 테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CT 기술만 조금 융합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일이 이제 다음 달에 저희 고양어린이박물관에 뮤지엄 랩이라는 건물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우리말은 도저히 짓기 어려운 데인데 거기에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100평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와도 많이 주고 그래서 다니다 싶었는데 공유 주방 그다음에 영상 랩, 또 아트 랩, 키즈 랩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다행히도 오늘 뭐 아까 박사님도 해주신 말씀, 대표님 해주신 말씀과 비슷한 형태의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린이들한테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프로듀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제 생각은 지금도 자라는 어린아이들 5살부터 우리가 흔히 막 말씀하신 인공지능, 뭐 아두이노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아이들 경험하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게다가 또 5살, 6살 정도 되면은 필수적으로 엄마 아빠가 보호자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들은 그런 필요성을 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알지 못해서 되게 어려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엄마 아빠를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12월 달에 오픈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조 강사를 스스로 저희가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보육 때문에 격렬히 단절된 엄마들을 저희가 25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경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아이를 1명, 2명, 심지어 3분까지 난 분이 계셨는데 사회생활 거의 포기자가 되시고 그 중에 절반은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8월달부터 지금 저희하고 여러 가지 메이커 보조 강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0분이 지금까지 완주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그분들이 수료를 마치시면 이분들이 저희 어린이박물관에서 새로 오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ICT 프로그램, 메이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고 그분 중에 대부분이 면접 때 하신 말씀이 우리 아이가 새로운 걸 지금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한 절반 되세요. 그리고 이미 강사 부사를 가신 분들이 한 절반 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부모님들 또 아이들한테 저희는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에서는 지금 뭐 이런 제도권 교육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들으면서 제가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는 그렇게 다양한 걸 배우는 워크숍을 메이커 스페이스 뭐 이런 거를 업무로는 하는데 놀이로 하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였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요즘은 하면은 좋을까요?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오늘 상황에 네. 판단되는 걸 둘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퓨처라는 그 영어 콘텐츠 회사 대표이고요. 오늘 저희 식구들 몇 명 같이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AI, 영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스토리를 조금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영어 교사 생활을 하다가 정부에서 파견을 해주셔서 유학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다가 한국에 이제 좀 돌아왔는데 좀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우리 교육이 좀 전에 좀 진행됐을 때 과연 바뀌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표님께서 좀 회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뭐 교육에 계신 분들이나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이 바운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 틀은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나 이런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연구를 해온 부분이 있었는데 듣기 평가에 대한 연구였어요. 우리나라 듣기 평가를 치르다 보면 이 자리에 듣기 평가 치러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는 리플 이펙트라고 물결 효과 현상인데요. 과도한 경쟁은 좀 굉장히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학교마다 이제 뭐 교장 교원 선생님들 승진독으로 쓰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답을 할 때 똑똑한 아이들을 맨 앞줄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화를 듣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그래서 1번, 2번. 그럼 이제 잘하니까 2번 했을 때 고개를 숙이면 뒤에 아이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단적인 아주 부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교육이 이런 어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뭐가 옳고 그르에 대한 이거 자체가 왜곡이 되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평가가 많이 강조하는 게 일단은 성적 서열 또 하나는 이제 면별력을 얘기하는데 면별력이라는 거는 그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이 없는 면별력은 사실은 옳지 않은 면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해야 될 걸 평가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분을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이들을 구분하고 서열하기 위한 이 평가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직 생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두 개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표를 내고 저희가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혁신에 대한 일인데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이제 좀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 활동을 위해서 많은 교구제들 활동들이 필요하게 됐고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들여서 교구제를 개발했는데 회사가 망했습니다. 한번 망했죠. 근데 남은 거는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구성주의적인 사고와 그리고 학습자 중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고 저희 동료들은 그 개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으로 파닉스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을 때 한 20여 년 전인데 한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누적해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를 돈을 벌었고요. 그걸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음에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다른 이제 뭐 회화책이라든지 드라마책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경쟁자가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에 있는 회사가 영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뭐 거의 알바생 수준으로 우리 동료들끼리 모였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많은 제품들이 사실은 옥스퍼드나 피어슨 제품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30개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가서 뭔가 경쟁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답이 어디 있다고 보냐면 조금 전에 스탠포드 얘기 나왔는데 그 고객의 니즈를 잘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니즈를 발견해서 작은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이 작게 성공하면 그거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 제품을 성공시키기에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하고 영어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80년대 중반에 그 컴퓨터로 언어 분석을 하는 거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20여 년 동안 쓸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서는 데이터가 별로 무의미하고 그냥 권위가 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이런 쪽에 더 시선이 가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파닉스를 만들어서 아시아 비영어권에서 저희가 1등 회사가 한국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제치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습자들을 바라볼 때 아까 이제 수준별이라든지 학습자들 그 다음에 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구성주의적인 사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 영어의 파닉스 규칙을 익히게 되면 거기에는 규칙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규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수의 파닉스 규칙을 익히면 일단 단모음, 단자음, 싱글레터 그 다음에 2개의 소리가 합쳐지고 3개의 소리가 합쳐지고 자모음, 자음 이런 규칙을 한정된 숫자를 저희들이 익히게 되면 그것이 초등, 중등 영어의 모든 단어의 75% 정도의 발음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살이 하는데 내가 요것만 익히면 많은 곳에서 제대로 펑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습에 대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뭘 배우면 더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적인 관점은 아이들이 미국에서 나온 파닉스는 아이들이 5살 때 어휘를 5천 단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뜻도 알고 있고 발음도 할 수 있고 단지 소리와 철자의 관계 F를 할 때 A가 에 소리가 난다는 이 관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철자 매칭만 아이들이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늦다가 요새 파닉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3학년 때 공교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은 이미 선생님들도 그렇고 철자를 상당히 알고 있는 아이인데 교육부의 교과과정은 3학년, 4학년에는 가르치지 마라. 문자를 도입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6살, 7살 될 때까지는 피아노를 만지게 하지 마라 라든지 사실은 뭐 10살이 천재적일 수도 있고 50살인데 비기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학습자가 무엇을 배워나갈 때 자기만의 세상을 구성해 나간다라는 이런 좀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교육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이 행사를 주관하는 그 매직에코 그 최지교 대표님 비롯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AI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패널 디스커션이 뭐에 대한 주제였냐면 과연 AI가 그 자동으로 뭐 통역 번역 다 해주고 그렇게 되면 영어 교사가 필요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그 인터럽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그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 스윙 머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로 그 골프 코치가 필요 없게 되겠느냐? 네, 스윙 머신은 어떻게 보면 저 행동주의적으로 뭐 이 동작을 익힐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그 훌륭한 경험이 많은 골프 코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조금 달라지고 오히려 선생님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이나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을 기계가 도와주면 선생님은 학습을 구성하고 아이들을 구성주의적으로 좀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만들고 있는 게 뭐냐면 초등 영어에 보면 보통 아시아 국가에서 550단어에서 850단어 정도를 중심으로 이제 표현을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정된 범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초등 영어에서 커버해야 되는 모든 표현들을 나열해 보면 그거는 한정된 표현들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그 AI 스피커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다면 가장 친절한 선생님을 시뮬레이션해서 친절한 선생님들 같으면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겠는가
한 가지만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거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의자 chair 할 수 있고 what is this? It's a chair 할 수도 있고 그냥 chair 어떤 아이 chair 할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뭐라고 응답하냐면 it's a chair 그러면 great, you done very well 뭐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냥 아이가 what is it? 그랬을 때 chair 이렇게 하면 훌륭한 선생님은 피드백을 주거든요. 잘했는데 it's a chair라고 일부러 아티큘레이트해서 똑바른 표현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현재 구글 스피커나 알렉사 스피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아이들이 그런 대답을 할 때 짧고 길고에 상관없이 성인들하고 대화할 때처럼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Do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스피커한테 물어봐요. 장난으로. 그러면 스피커는 현재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m being focused on your assistant right now.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너 비서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if you happen to find handsome device 막 이런 식으로 잘생긴 디바이스 있으면 나한테 소개시켜줘. 뭐 이런 식의 미국의 성인들 정도면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AI로 뭘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사용자 관점에서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교토대학에서 현재 아까 이제 학습 내용에 대한 분석, 행동 분석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학습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분석하는 툴들 이런 것들을 공짜로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교육에 계신 분들 적용하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나 컨택트 드릴 테니까 저희도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를 너무 정확하게 들어주셨네요. 제가 아마존에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쓸 때 되게 당황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사람을 앞서가는 게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앞으로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요새 초등학교들은 어떤지 한번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선생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광주에 있는 오종초라는 곳에서 5학년 1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 AI가 대세라서 정부에서도 AI 교사를 5,000명을 뽑는다라고 해요. 각 지역 교대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그래 뽑는다는 거예요. 공문이 다 왔는데 저 존경하는 이민석 교수님처럼 에꼴 42처럼 돼야 되는데 온라인 세계 심리스 환경에서 아직도 오프라인 환경에 있는 교육 현장을 지금 기치가 future is already here 했는데 교실에는 아직도 미래가 안 왔어요. 아까 영어 교육 말씀하셨는데 코딩 관련해서는 유치원은 가르치지 말아요. 유아들은 코딩이 금지. 선생님들은 사설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고 상용 메일이나 클라우드 가정용 공유기를 학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학교 코딩 배우는데 초등학교 경우 딱 3시간 컴퓨터실도 없는데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유선이 더 느려요. AI를 말하기 전에 학교 인터넷이 너무 느립니다. 집은 기가 상황인데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로딩 중도 동그라미가 돌아가요. 학생 익숙하죠. 근데 더 웃긴 건 선생님이 그 상황을 가만히 있어요. 학교는 느린 곳이야. 학생도 원래 느려요. 그런 아까 화영일 대표님께서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러면 저 공교육의 모든 교양들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교 앞에까지는 기가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학교에 깔린 구리선들이 카테고리 5가 아니기 때문에 100메가를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돈을 아낀다고 인터넷 전화를 씁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는 그 100메가를 또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또 쓰면 또 느려지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보안을 하는데 그 인터넷 전화는 보안 없이 바로 그 회사로 가는. 선생님들은 이제 상용 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은 사회에서 자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런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미래를 막는 교육 현장에서 저는 왔습니다. 시교육청의 메신저를 우리는 꼭 쓰게 해서 쓰게 하는데요. 첨부 파일이 20메가, 200도 아니고 20메가밖에 옆에 교실로 못 보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업무할 때 내부 메일이라는 게 있는데 10메가밖에 첨부가 안 돼요. 더 대박은 자료 집계라고 공문을 줄이려고 하는 데는 1메가밖에 첨부를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이제 교육의 혁신을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제 이름 최만입니다. 일시백천만.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제 채널이 나오는데 앞에 채널의 그 메인 화면이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말아주세요입니다. 1000명이 넘으면 겸직 신고를 해야 됩니다. 1000명이 넘으면 수익에 상관없이 겸직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교장 선생님께서 겸직 신고를 안 하면 유튜브 채널을 막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VR 관련해서 저기 XR 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한 달 전에 초등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체형 HND는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공문이 전 초등학교에 뿌려졌어요. 이 자제라는 공문을 해석하면 이건 일반 선생님들 금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 VR, 스팀, XR로 넘어가는데 선생님들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 금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엊그저께 다시 또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대테러 컨텐츠는 바이브용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교육부에서 왜 그 자제를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지금 엇박자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언플러그드라든지 아이들 글로벌한 상황에 살아가기 때문에 코딩 갤럭시라든지 글로벌 이슈에 집중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아까 그 승진 그런 거 강의 그런 거 이 도메스틱 이 우리 한국 거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막히고 금지된 것들이 속히 열린 최소한 환경이 이렇게 열리면 선생님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영교육 과정에서 은연중에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은 보거든요. 선생님 어떤 앱을 쓰지? 근데 학교에서는 전혀 앱도 쓰시지 아니하시고 책으로만 디지털 교과서 실감 콘텐츠가 실감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아이들이 더 실감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참 고군분투를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되게 스마트하셔서 다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고 그래서 미래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 네. 어떻게 일단 박수로 좀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은 조금 충격인데요. 학교가 망이 내린 건 알았는데 정말 라이브한 얘기네요. 선생님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면 귀한 시간에 모두 오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점심시간으로 브레이크 타임 갖고요. 1시 반에 여기서 다시 만나고요. 오후에는 2층과 3층에서 원데이 클래스 스페셜 세션이 있습니다. 그 세션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해당하는 곳에 오시거나 오후에 다시 여기 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세션이 뭔지 몰라요 궁금하시면 여기 로비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인포 데스크하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